너무 궁금해지고 보다 결국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인데 아무튼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전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자, 정현욱 기자. 이번 주에 읽을 책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독서 뭐야 이거? 사기를 권한다기보다는 이번 주엔 그야말로 책 읽어주는 기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읽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읽어봤다. 이런 뭐 그런, 취지로 네. 준비했죠. 이번 주에 다룰 책은요. 세이노의 가르침을 원래 맞아요, 예고를 하기로 드렸는데 했죠. 네네.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그런 처세술, 자기계발서를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생각이었는데, 근데 다 봤어요. 근데 어땠어요? 나 아직 안 방송하지 말자. 아 진짜? 뭐 왜?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영원히 안 하는 걸로. 그거는 예고를 해드렸지만 하지 않기로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책이 지금 소개해드릴 책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 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책에 그럴 수도 대해서 있어요.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제가 되는 책이니까 네, 읽어봤어요. 네. 제 돈 주고 네. 돈 주고 사서 읽었다 이 말이야. 나는 대한민국 검사. 이게 제목. 이게 보통 이 영화에서도 네. 요즘에는 야, 나 대한민국 검사, 이 자식이 대한민국 검사를 협박해? 뭐 이런 대사 이제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너무 좀 약간 중2병 같고 너무 약간 좀 품 잡는 대사라서 요즘엔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검사가 이거 기소해야 된다. 근데 부장검사가 와서 야 이거 윗선에서 더 풀앤다. 그리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평검사가 형! 형! 잊었어? 우리 대한민국 검사잖아. 뭐 이런 거나.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왜냐면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런데 책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였다. 그리고 부제로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 이 대목을 강조하려고 출판사에서 넣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도 앞에 부분 쭉 읽다가 저는 이제 보니까 뒷부분부터 갑자기 굉장히 책이 더 이상해지면서 하여튼 많이 좀 약간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싶은 근데 이게 책인데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맨 앞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날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분히 이 책을 쓴 목적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검찰 수사 또 거기에 대한 시선에 대한 변명, 내지는 항변인 것 같아요. 근데 반밖에 안 돼요. 앞에 절반은 거의 뭐 SK 대선 자금 왜냐하면 뭐 새로운 너무 자랑할 게 많거든.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가지고. 자, 그런 책입니다. 일단 이인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고 하면 그냥 이인규라고 적었으면 되는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라고 딱 쓰셨어요. 자, 이 책 왜 골랐습니까? 아까 앞에 설정에 설명했지만 이인규 검사 그 중수부장하고 한참 박연차 게이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실 때 제가 그때 법조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말에 그 대검에 가서 이인규가 퇴근할 때 이걸 따라 퇴근 우리 멘트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인규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그 정도로 초임 완전 기자구나. 소속 갓된. 근데 이제 선배들이 알려주더라고. 김형곤 닮은 사람 찾으면 된다. 그때 우리끼리 그러니까 저 사람이다. 바로 알겠더라고. 바로 물어봤어요. 근데 뭐 하는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각인이 돼 있어서 뭐 홍만표 여기 나오는 그다음에 우병우 그때 다 만났던 검사들이거든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화제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안 읽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점에서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 이게 그냥 무시하기에는 일단 풍부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어쨌든 곱씹어볼 만한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덮어놓고 무시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1분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이인규 검사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검찰에서 퇴임을 하셨죠. 1985년에 검사로 임명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잘 나갔죠. 그래서 이제 조폭들의 불법 오락실 수사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법무관 생활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분의 어떤 수사의 정점으로 본인이 자랑하는 것은 SK 분식회계 그리고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우리 찻대기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텐데. 한나라당 찻대기 사건.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법무부의 뭐 검찰과장과 서울지검의 형사부장과 그다음에 3차장 한동훈이 했던 뭐 대전고검 차장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정치 한복판으로 본인이 원치 않게 들어가게 되죠. 그 모든 검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의 회고록,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책이 좀 구성이 좀 이상한 게 뭔가 앞부분에 뭔가 회고록 같이 나오긴 해요. 근데 중간부터 뭔가 사건 수사 기록 같이 사건 수사할 때 어땠는지 그리고 본인이 검사로서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래서 사실 SK 그 분식회계 사건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대선 자금 그리고 뭐 삼성, LG, 뭐 롯데 이렇게 그때 대선 자금 관련 수사 그리고 한나라당 찻대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검사의 시각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뭐 들었습니다. 이 책 어땠습니까? 책 자체로. 책 자체로만 일단. 뭐 쉽게 읽히는데 불편하죠. 읽는 내내. 그 사실 이런 책을 내면 안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피의 사실을 여기다 그냥 다 적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내도 되는 건가? 난 그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검사가 수사할 때 피의자가 그러니까 뭐 보도에도 안 나오고 판결문에도 안 나온 그 당시 피의자의 무슨 표정, 사적인 대화 이런 거를 다 써놨어. 근데 그 상황을 약간 내려다보는 식으로 하잖아. 약간이 아니죠.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예를 들면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SK 분식회계 수사할 때 최태원 회장을 소환했는데 사무실로 불러 차 한 잔을 대접했대.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는 처음 인사를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노예하고 기가 센 손길승 회장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아유 이 새끼 내성적이네. 쫄았나 보다. 뭐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시각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들었습니다. 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팩트들은 저쪽에서도 반박을 할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인데 굉장히 일방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마치 수사 기록을 들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이게 되나 싶은 이래도 되나 약간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 우리가 기자가 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팩트로 드러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책을 쓸 때도 그럴 텐데 이분은 거침없이 막 썼다. 시원시원하게 썼다. 물론 읽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정보고 어디서도 못 들은 얘기니까 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써도 되나? 보는 내내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SK 분식회계 사건이나 대선자금 사건 같은 거를 굉장히 뭐랄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안을 우리가 기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어떤 생각이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면은 굉장히 요즘에 사실 여러분 영화 더킹 영화 더킹 같은 거를 이제 그냥 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저는 보면서 본인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문장이나 이런 게 되게 깔끔하고 읽기 되게 쉽더라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 교수가 다 교정해줘갖고 자기 무슨 수사 기록 같은 글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런 얘기긴 한데 그 글 자체로는 되게 읽기 되게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5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보면서 그러니까 뭐 내용과는 별개로 책으로는 재밌게 봤어요. 기자가 나오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많죠.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처음으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공직 비리 사건, 공직 관련 이제 비리 사건을 중수부 가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하고 기소를 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회장님이 전해드리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자가 그런 뭐야 거강꾼이야 뭐야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 같이 이런 걸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투기 수사를 했는데
검찰 주도하에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했더니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아갔다. 보니까 이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다 검찰이 뭔가 사회의 어떤 정의도 지키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사회 그러니까 이것도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다 안정화시키고 이것도 검찰이 수사해서 정의롭게 바꿔놓고 이런 어떤 사고가 여기에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들이. 지금 김 기자가 소개한 그 촌지 그게 이제 중앙일보잖아요. 중앙일보죠. 그 이제 삼성의 이제 로비를 대신 해준 건데 그런 폭로는 되게 신선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적절한 폭로죠. 이건 자기가 겪은 일이고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를 당사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선한데 이게 시작할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검사가 되면서 책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검사가 된 이유가 나쁜 놈, 그 중에서도 힘센 나쁜 놈을 수사해서 처단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검사의 길을 선택했대요. 뭐 그런 건 뭐 치기 어린 네. 그 당시 뭐 20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검사를 시작한 게 1985년이에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 때잖아. 근데 시대에 대한 이 인식이 뭐 진짜 본인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 시대가 완전 탈색돼. 전두환 때를 살아가는 검사의 고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를테면 이렇게 나와요. 정호원 검사, 우리 국무총리 했던 그 박근혜 때 국무총리 했던 그 당시에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검사인데 검사가 되면 좋은 게 뭔지 아나? 그러니까 이인규 검사가 뭔데요? 그랬더니 밤에 자다가 잡혀갈 일이 없어. 맞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암기부에서 이렇게 막 잡아가고 이런 게 검사는 열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영동 끌려가고 이런 거. 네. 그리고 자기가 출근하면은 자기 책상 위에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이라는 문서가 놓여 있는 일도 있었다. 암울한 군부 독재 시대였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스케치야. 내가 그때 이 뭐 암울한 군부 독재 시대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했다.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시킨 대로 했나 보지. 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분이 뭐 조폭 오락실 수사하고 이래갖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표창 받는 사진을 막 너무 이분이 사진 찍어서 본인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이 책의 논조나 문체를 보면 그 사진이 너무 자기 검사 인생에 굉장히 보석 같은 징표인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역사인식을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쯤 되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그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검사다. 네. 그런 게 앞에 많이 깔려 있어. 맞아. 그게 나가지 않았네. 아무튼 그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뭐랄까 회사에서 딴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배같이 느껴지는 게 이런 얘기였어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내부자 고발이라는 미명 아래 터무니없는 주장과 모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검찰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내부자 고발하는 사람들을 다 정치적으로 편향돼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딱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떠오르지?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춰서 외부 세력과 결탁해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검찰 수사를 이런 사람들은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 검찰 수사 방해하고 후배에게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또 알지도 못하는 애가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고 다닌다. 이런 이제 그 스탠스죠.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자를 다 정치적 편향돼가지고 검찰을 와해시켜가지고 뭐 정치적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검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 기자 조직도 검찰 문화를 상당히 닮아 있었잖아요. 거의 뭐 비슷해요, 진짜. 그 불과 얼마 전까지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위계 질서나 그 권위적인 문화가 굉장히 좀 이상적인 조직 문화로 통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다 남자면 다 군대 갔다 오면서 군대 문화랑 비슷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약간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때 좀 이게 그랬었지. 그치. 좀 우리가 뭐 싸이월드 사진 부끄러워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막 상명하고 했지만 들고 나오면 아유 뭐 유치하게 왜 그랬을까 내가 어렸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하죠. 나도 어렸고 쟤도 어렸구나 하는데 이분은 아직 거기 있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나 너무 경악했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 내조자였는지를 감사하는 이제, 마음으로. 그거를 부각하면서 2008년에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검사장들 뭐 부인까지 동반한 송년 모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임채진 총장의 복무 방침이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이었대. 그래서 검찰총장 부인이 원칙 하면은 정도 절제하면 품격. 그랬는데 이 건배사가 그거야. 내 부인만 원칙 정도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건배사를 외우고 다른 있었다고. 부인들은 모르는데 몰랐다는 나중에 집에 와서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당신 책상에 있는 서류 봤다고. 이거를 되게 모범 사례로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거는 뭐 와이프분을 이제 뭐 치하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검찰 인사 얘기가 늘 나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인사철에 뭐 누가 어디로 간다. 아니면 어떨 때 내가 밀려났다. 어떨 때 내가 영전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 근데 그때마다 위 선임대가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이 과장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해. 윗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모든 인사 관련 얘기에 윗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지금 봐도 그랬던 자신이 괜찮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 조직에 이제 뭐 당연히 수능을 해야 뭐 승진도 하고 하니까 그랬겠지만은 꼭 그 대화를 꼭 넣어. 윗분들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사무라이들 같이 충성을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걸 내는 것도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이렇게 내가 윗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본인이 좋게 생각하는 선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누구냐? 송광수 총장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현이 뭐냐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분을 상사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분에 대한 여기는 되게 모셔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다 이런 식의 그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야 진짜 이게 그리고 후배들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렇게 굉장히 그 조직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좋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게 써놨더라고. 시종일관 검찰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안에서 더 좋은 보직을 가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그걸 이끌어주고 있고 완벽하게 그 조직에 대한 수능 내지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3년에 원주지청장 하실 때 그때 이제 원주지청에 그때만 해도 그 강원도는 스키장이 많으니까 검찰에 회원권을 보내줬나 봐. 그러니까 골프장이랑 무기명 시즌 패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면은 뭐 리프트든 스키든 그냥 다 공짜로 탈 수 있는 건가 봐요. 자유이용권 같은. 그 8개를 이제 시즌이 되니까 왔어. 근데 자기가 지청장으로 취임했는데 처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이걸 받으면 그 성우 리조트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기강을 확립해야 될 우리가 이런 걸 받으면 다른 기관들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멋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돌려보내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제외하고는 내 업무 추진비를 나는 잘 쓰지 않는다. 그걸로 절약한 돈으로 시즌 패스를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스키 회원권 사서 나눠준 걸 자랑이랍시고 지금 쓴 거예요. 자기가 아낀 그 업무 추진비는 그러면 아꼈다고 해서 스키장 회원권 사도 돼요? 그거 다 세금인데? 이거를 되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관리자였는지를 검찰이 얼마나 그 자기만 아는 무오류에 빠진 집단이라는 거를 이 아주 사소한 사례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면 업무 추진비로 스키를 타? 취재해서 이게 보도할 내용인데 되게 막 내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듯이
그리고 이게 나는 그 이런 회고록 같은 거 볼 때 제일 불편한 게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를 본인이 녹취하지 않은 이상은 다 이게 상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멋있게 쓰고 막. 그럼 되게 좀 그래. 그건데 뭐 그 회고록이 다 그렇다 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야 그거 받지 마. 까지만 썼어야지. 대신에 내 업무 추진비를 사서 줘. 야 내 걸 양보한 거야. 나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내가 부하들을 생각하는. 그 자기 돈이냐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읽다 보면은 뭐 한동훈 검사, 우병우 검사 이런 사람들 자기가 이제 꾸려가지고 자기 팀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웃겼던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대목이 굳이 나와요. 자 한동훈 검사를 자기가 2002년인가요? 처음 받았어. 그러니까 2002년 8월에 그 형사 구부장으로 있을 때 많은 검사들이 있었을 텐데 딱 한동훈 검사와 이시원 검사,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실세들이잖아. 군 법무관을 마친 초임 검사들이었는데 악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 이제 막 강호에 첫 발을 내딘 소년 검객들이었다. 특히 한동훈 검사는 햇병아리 검사인데 머리가 좋아서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영민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인상이었고 논리적이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통찰력이 탁월했고 검사로서 자세도 바르고 다른 검사들과 잘 어울렸고 기회가 주어서 경험이 쌓이면 크게 성장해서 검찰의 동량지제가 될 거라고 난 생각했다. 이거 약간 이력서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콕 집어서 이렇게. 아니, 물론 딱 그랬을 수도 있죠. 딱 한동훈 검사만 딱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 자 이거 누구 진짜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아니야.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럴 리가 있어요. 굳이.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난 이런 말 너무 싫어. 소년 검객 뭐 이런 거. 아우 막 검사를 자꾸 그 검객에 비유하는 거 많잖아요. 칼을 잘 써야 뭐 이러고 칼잡이라고 하고. 상대가 딱 그냥 목숨만 딱 끊게 고통스럽지 않게 뭐 이런 거. 아우 막. 그러니까 이제 그 SK 그 검사 그 SK 분식회계 네. 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분량이 되게 많죠. 꽤 많은데 전 이 부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나중에 대선 자금 수사까지 이어져가지고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고 많은 검사가 출연하는 많은 영화들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사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검사 입장에서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알 수 있었고 이게 뭐 꼭 본인이 뭐 서술하거나 뭐 상상을 하거나 그런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다 기록에 남아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고 여기서 이제 여기 또 기자 동아일보 기자가 또 제보를 해가지고 또 SK 그룹이 또 막 증거 인멸하는 현장을 이 기자는 이거 어떻게 알았대? 기자가 수사관이요. 아주. 기자가 수사관이야 같이 막 수사하듯이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막 압색도 하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 약간 좀 이 보면서 제일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써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재계 총수들이나 재계 뭐 이게 사장 뭐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계속 협박을 해. 아주 젠틀하게. 협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LG, SK, 뭐 롯데, 뭐 삼성 불러가지고 니네가 그 정치인에게 돈 준 목록이나 이거를 진술을 하면 너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총수든 봐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니네 총수와 오너 일가를 뭐라고 하냐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수입된 자료를 근거로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도와주면 이건 수사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한 거잖아. 그래서 뭔가 그 수사 거래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냥 계속해요. 협박을 하고 계속 니네 오너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검찰이 수사하는 그 프로세스가 되게 내가 적나라하게 나와. 어디에 어떤 보직을 맡아서 예를 들면 여기 형사구부장으로 이분이 갔어. 그러면 그 전에 형사부에서 수사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인수인계가 될 거 아니야. 딱 오는데 거기 뭐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사건이구나. 그게 딱 방점이 찍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 SK 분식회계 하다가 이제 이게 대선 자금 수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대기업의 어떤 승계 과정에서의 세금의 문제를 보다가 내가 윗선의 지시로 이제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집해왔던 걸 무기로 쓰는 거지. 너네 이렇게 분식회계 했지 않냐. 니네 이렇게 내부 거래 했지 않냐. 요거 네가
돈 준 정치인 봐주면 내가 봐줄게. 이런 거지. 그게 뭐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수사 기법이다. 내가 만약에 여기 이인규 검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훈계를 할 것 같아. 불호령을 내리겠지. 이 뭘 안다고. 어려운 수사를 하려면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진실 어떻게 밝히냐 이 멍청한 놈들아. 수사해봤어? 이러겠지. 나는 뭐 정치인 검사 안 해본 줄 알아? 이거 이런 이거. 정보력으로. 이런 정보력으로 무슨 기사를 한다고. 아이.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되게 본인은 재벌 총수보다 위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부각시키고 싶어해. 여기 굳이 나오는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이 뭐 이렇게 조사받고 나가다가 자기를 마주쳤는데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자기는 평생 그렇게 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근데 자기가 점잖게 제가 왜 회장님을 미워하겠습니까? 회장님의 범행이 미울 뿐이지. 자기는 유일무이한 심판자야, 검찰은. 저는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검사는 오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뭐 이게 뭐 검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막 이렇게 앞에 나오거든요. 보니까 이건 그냥 쓴 거고 이 글은 책은 본인의 당연히 회고록은 자기가 살았던 거를 훨씬 미화해서 쓸 거 아니에요. 내가 회고록을 써도 그렇게 쓰겠어. 저는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미화해서 쓰는데 이제 약간 좀 철없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서 많지, 저렇게. 이런 거예요. 아무튼 본부장이 이제 수사 협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면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지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나의 그 말을 냉정하게 잘랐다. 그러니까 차갑게 말하고 냉정한 거예요. 그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래서 검사를 불러서 구속하라고 지시하니까 본부장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상당히 겁먹은 표정이었다. 이 검사의 뒤를 따라 나가는 그에게 그럼 고생하시라고 또 차갑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한 구다리에 차갑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차가운 검사이고 싶나 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좀 약간 자뻑. 내가 이걸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게 계속 이 글 자체도 조금 좀 그래. 아니, 이런 그러니까 게 계속 나와. 저는 검찰이 뭐 대기업이나 정치인들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게 굉장히 그 거악과 싸우는 측면이 그렇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멋있죠. 멋있는 측면이 있죠.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또 이 수사를 외부 내부에서 이렇게 막 엎으려고 하고 뭐 늦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에 외압에도 자기가 맞서 싸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은 나름의 철학과 원칙이 있어서 어떤 윗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선의 정무적인 판단에 굴하지 않고 막 수사를 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 보여. 그것만 난 썼으면 좋겠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회장님을 미워하겠습니까? 뭐 무슨 이건 완전히 신의 목소리잖아. 굳이 왜 이런 거를 첨가해서 본인의 품격을. 그 무오류성과 그런 거를 자신의 지위를 왜 강조하냐 말이야. 강조하냐고. 본인도 일개 공무원이었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검찰이 얼마나 그 국가의 정의를 독점한 오만함을 갖고 있는지가 이 2005년에 이제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인규 검사한테 그 생각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칼이다. 검찰총장의 힘은 중수부로부터 나온다. 근데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고 거기에 협의할 뿐이지. 그러니까 중수부가 없으면 검찰총장의 힘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힘이 약화될 거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힘이 약화되면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요직이잖아. 서울중앙지검장이 약간 머리가 커져갖고 청와대가 직거래를 하면 검찰총장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인사권도 없고 중수부도 없는 검찰총장 헛서비가 될 거다. 그래서 대신에 중수부를 폐지할 거면 인사권을 달라 그래라. 이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검찰이라는 그 조직은 형사소송법의 그 모든 권한을 독점했잖아요. 기속 독점권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광범위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장관이라는 임명직이 이게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되게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 지상주의자의
이게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 몰라. 그리고 모른다는 지적도 굉장히 무시할 거야. 왜냐하면 나보다 열등한 우리가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견제하는 건 다 불순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계속 도처에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연차 수사, 박연차 게이트 리스트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수부장으로. 늘 궁금했거든요. 그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사로 이어졌는데 검찰이 이 수사를 어떻게 시작했나가 궁금했는데 그냥 그게 안 나와요. 자기가 중수부로 갔더니 그러니까 넘겨받았다. 이게 진행 이렇게 중이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원전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굳이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혐의들을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이게 다퉈야 될 논쟁이에요. 이 논쟁적인 사안들이고 방어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책에서. 근데 아무튼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놨고 근데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나? 난 그게 좀 앞에 다른 수사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우리는 진실은 누구도 몰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보고 뭐 시계 얘기는 뺍시다 쪽팔리게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날이 조금 상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저는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서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반박성인 것 같아. 나오죠. 그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 이인규 검사 얘기가 여기 인용이 되잖아요.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졌다고 나오거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네. 오만함이 묻어나. 거기에 대한 억울함인 것 같아. 그날 자기가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을 뭐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다. 는 불필요한 얘기도 계속하고 계속 나와. 계속 내가 나와. 그날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끝나고도 자기가 서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항변을 계속해요. 그날의 수사 상황이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나오는데 그럼 본인이 그런 목적으로 썼다 한들 그게 고인이 그 조사를 그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그 과정은 다 보호받아야 될 시간들이잖아요. 그 뭐 수사 기록과 뭐 조서에 나온 이외의 가십은 사실은 공개되는 거를 당사자가 원할 리 없잖아요.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거야? 그 말을 그렇게 했는지. 그냥 그런 일방적인 주장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되는데 이 뒤에 책이 뒤로 가면서 급격히 좀 이상해져.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대한 답을 뒤에서 쏟아내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수사 기록 읽듯이 그리고 우리가 판결문이나 공소장 같은 걸 읽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됐구나 되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약간 수사 비화 같은. 수사 비화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읽을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갑자기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대한 답을 자기 중간에 갑자기 막 조국이 나와. 막 얘기를 하면서 책이 급격히 좀 뭔가 갸우뚱하게 되는데 갑자기 진보 언론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겨레나 이제 경향에서 이제 지도자답게 산화해라. 당신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부활한다. 뭐 이런 말 그때 쓴 게 사실이잖아요. 노무현은 재앙의 시작이었다.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져라. 이 경향신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 번 소개한 게 아니라 계속 소개해. 계속. 그러니까 계속 소개한 그 이유가 뭐냐? 얘네가 죽였다는 말 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보기에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의 답은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수사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나는 대한민국 검사기 때문에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필 그때 중수부장을 해서 했다. 원칙대로 했는데
이 혐의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냐. 근데 이 죽음으로 몰고 간 거는 제가 보기에 세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기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진보 언론. 자기가 보기에도 과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거야. 비난을 쏟아내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의 우군인 줄 알았던 그 언론이 한결의 경향이. 이런 말도 했죠. 이제 그의 정치 생명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그는 죽더라도 당신의 의미마저 뭐 동반 사망하지 않도록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글들을 계속 소개해. 엄청. 경향신문 유인하 부장이 썼던 칼럼도 소개하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어쨌든 보도니까. 하나는 진보 언론, 또 하나는 노무현 자신. 그러니까 이분 얘기로는 우리가 계속 그 노무현 수사의 문제를 얘기할 때 검찰의 끊임없는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 주기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제 그 사람 사는 세상에 쓴 글들이죠. 글들에 대한 이야기인 그러니까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의 그 입장을 얘기하면은 그게 일방적인 피의자의 입장이니까 거기에 오류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네. 거기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여기 뭐 100만 달러 그 권양숙 여사가 받아서 이렇게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았던 그 1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런 거 안 받았다 없었다 전면 부인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고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로 지적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런 망신 주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모멸감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이명박 정부가 시켰다는 게 또 나와 여기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단 세 번째는 이게 제일 논리의 비약인데 문재인 당시 변호인.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하려고 뒷부분에 뒤에 하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꼽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죽였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 당시 변호사. 그거 뭐 하나하나 얘기해보고 일단 그래서 본인은 엄정하게 수사를 그냥 원칙대로 난 로버트처럼 했고 그래서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인규 검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정말 싫어하더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수사를 시작하게 했고 구속까지는 하지 말되 망신을 줘라라는 지시를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을 통해서 자꾸 검찰에 했기 때문에 내 원칙적인 수사를 방해한 거는 오히려 저쪽이다. 이런 일화가 나와요.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불구속하고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거슬러가지고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5년밖에 안 가는 권력이 검찰한테 뭐라 하니까 이제 본인은 좀 짜증이 난 거죠.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분이 아니 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그게 아니라 검사 어따 대고 검사한테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논두렁시계 이야기 보도가 뭐 첫 보도가 이제 KBS에서 나오고 이제 논두렁시계라는 이야기가 SBS에서 나오죠. 그거는 뭐 참 지금도 회자가 되는데 이 책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가 그 시계 얘기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그 시계 보도의 진실. 그러니까 시계 보도를 이분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의 주장은 여기 책에 써 있는 바로는 당시 KBS 고대영 보도국장을 이제 한식집에서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고대영 보도국장한테 그 시시하게 그 시계 수수 이런 걸 보도해서 뭐 망신을 주냐라고 하니까 국정원 대변인 이종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잖아. 국정원에서 하라는데 국영방송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대영 그렇게 전 사장이 설마 국영방송이라는 표현을 썼겠나 싶어요. 공영방송이라고 했을 텐데 적어도. 그런데 이 말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뒤에 보조 문장을 써요. 이거를 업무일지에 이 말을 메모해놨다는 거예요. 술 먹다가 집에 가서 돌아와서. 뭐 아무튼 그 전부터 요 직전부터 그 국정원에서 시계 흘려라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딴 데서 술 먹고 있다가 그 보도가 나왔다는 걸 보고 국정원이구나 이거는 작품이 이 정보를 발설한 게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논두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논두렁 전에 KBS 보도만 처음에 할인가게에서 밥 먹다가 그걸 듣고 이거 국정원 작품이구나. 선천이라는 아니 한식집. 그 처음 들은 건 할인가게였어.
그 KBS 보도 나왔다고. 그 전에. 밥 먹다가 맞아.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SBS는 그 다음날 뭐 논두렁이란 말은 공소장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자기는 그거는 정말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당연히 그 고대영 사장의 당시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책에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부에서 리포트를 했는데 이제 고대영 KBS 사회부 지금 KBS 사회부 지금 최근에 했어요. 이 책 나온 직후에.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인 고대영 전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고대영 전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 그게 저희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회자가 된 거는 SBS의 논두렁 보도인데 왜냐하면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논두렁이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지금 본인이 계속 궁금해하는데 이게 지금 진실이 안 밝혀졌어요. SBS 그 이승재 기자가 지금도 취재원을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직 진상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국정원에서 이제 그 국정원에 일하는 분, 국정원 전 대변인 이종태 씨를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SBS 논두렁 보도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고땡땡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원의 정보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작품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분이 고땡땡 이분이 이제 원세훈 때 최측근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때문에 구속돼가지고 처벌받. 야 누군지 바로 나오겠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 싶은 거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해가지고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통화해보라고 바꿔준다고 하니까 통화하기 싫다. 일단 그런 이야기. 아니 그래서 그 굉장히 진보 언론에 그 대한 이야기는 저는 뭐 이거는 뼈 아프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사자인 그 언론이.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거를 지금 마치 방어할 저쪽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가 책 운명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 문구가 너무너무 싫었나 봐. 계속 인용해서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문재인 그 변호사 그 당시에 뭐 조사하는 검사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했다 이런 얘기 한 거를 근거로 왜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계속 뭐라고 하죠. 뭐 그거야 뭐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수사의 어떤 총책임자였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그 뒤에 이분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취직했다가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 그때 뭐 도피설 나왔잖아요.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도 보도가 됐었고 마치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도망쳤다라고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추정컨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억울하다. 진짜 나쁜 놈들은 이놈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진보 언론들이다 그 당시에. 내지는 이명박 정권의 그 이명박 정부다. 국정원이나 뭐 저 대통령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했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놈들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주장을 이 책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난 아니다. 근데 저는 제일 불편한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너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 유일한 근거는 그 대통령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동안 같이 안 있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게 막 소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너 왜 같이 안 있었냐? 너 왜 주변에- 동아에 안 갔냐? 뭐 이거야. 주변에 아무도 문재인도 없었다. 이게 제목이 그거 제목을.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되게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외로웠다. 문재인이든 누구든 봉하마을에 찾아오지 않았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오지 않았다. 이 두 문장을 교묘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전 대통령이 불똥이 튈까봐 봉하마을에 안 간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뭐 굉장히 형사 변호사로서 되게 무능했다는 거를 식으로. 지적하는데. 난 그래서 이 대목을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아니 근데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제일 이 책에서 불편한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 우리가 일부 이렇게 공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는데 마치 이제 대등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런 무기를 어떻게 안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하고 내가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나요? 검찰은 나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을 소환해서 압박하고 내 형량이나 어떤 하여튼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정말 막강한 상대잖아.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검찰이 일부 흘린 내용들을 보도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되거든. 그런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유일하게 항변할 수 있는 그나마 전직 대통령이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글을 쓰면 보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한 걸 갖고 이래서 우리가 피의 사실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대등한 싸움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다가 검찰이 당시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노무현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예요. 그 변호인단이 뭐 문재인 당시 변호인뿐이 아니고 뭐 전해철도 있었고 그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을 수 있죠. 어차피 쟤네들은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뭐 지켜보자, 조사를 받고 저들의 태도를 두고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마치 문재인 변호인은 굉장히 무능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라고 보는 거는 그 안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노무현 문재인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잖아.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검사들이 뭐 내부 고발자라고 말하는 거가 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피의자에 대해서 뭐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예 그냥 변호사 문재인의 책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무능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 질서 수호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비장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부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해놓고도 어떻게 처분할 건지를 계속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 그거를 되게 막 아니 그때 미국에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그러니까 뭐 구속 불구속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김 기자가 계속 그 부분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책이 이상해진다 그랬는데 톤이 격정적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는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아. 글이 이상해지는 감동적이지 않아. 네. 앞에는 비교적. 앞에는 그냥 약간의 잡법과 약간의 막 그냥 라떼의 소리,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냥 검사 아저씨가 그냥 술 먹으면서 그냥 약간 오버하면서 자랑하는 근데 뭐 그런 톤이었다면 그 정도는 회고록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는 용인할 수 수준인데 있죠. 근데 뒤로 가면서 갑자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술을 더 먹더니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점잖던 분이 점잖던 분이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렇게 되는 좀. 근데 저는 이 책하고 우리가 다뤘던 이문정 검사 책하고 좀 비교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문정 검사를 이분이 실명을 거론 안 한 채로 비판을 다분히 이문정 검사를 내부 고발자. 염두에 두고 얘기한 대목이 있는데 아까 김 기자가 소개한 그 이문정 검사가 그래서 그만뒀나요 검사를? 그 안에서의 모순을 안에서의 어떤 부조리한 관행들을 고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태도도 필요한데 이 책은 제가 보기에 균형선을 한참 넘었어. 그 자부심이 뚫고 나와. 나만, 책을. 나만, 우리만, 검찰만. 그리고 검찰을 욕하는 건 다 불순해.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제목부터 세.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의 화양연화는 중수부장인 거야. 내가 대검 중수부장이나 아이 뭐 대단한 일이고 보면서 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얼마나 수사하는데 힘들고 퇴근도 못 하고 검사님들 되게 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업무 강도가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업무 강도도 되게 높은데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듣긴 들었는데 어느 직업이든 그런 고생하는 게 있고 그럼 거기서 그만큼의 자부심을 느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너무 물론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의 톤이 좀 읽는 이로 하고 약간 눈살 찌푸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뒤에 가서는 더 약간 이분이 너무 오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끝나는 사건 상대가 방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걸 그렇게 공개되는 건지 너무 의문이 많고 여기 책에 나온 많은 분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정말 걸고 싶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 전 좀 아까워요. 예를 들면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수사 혐의 이런 거는 다 드러내고 이제 당시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시계, 국정원, 민정수석 뭐 당시에 그런 권력의 개입을 자세히 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찰적인 좀 내용이 담겼더라면 그러니까 검사로서 내가 이런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가 뭐 너무 검사로서만 판단을 했다거나 검찰도 이제는 그 이런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니 어때야 된다는 조언이라든가 그런 건 진짜 전혀 없어요. 약간의 그 이제 조언도 없어. 평생을 검사로 살았으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끝까지 나와. 어떤 시대의 수사 흐름이 독립성.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수사 독립성에는 결국 검찰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좋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좀 자기 반성, 자아 비판 하고 그냥 담백하게 당시 내가 겪었던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 고대영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 정도만 합했으면 앞에 그 빛나는 본인의 수사 실적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하고 싶어도 뒷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혼자 권하기가 좀 그래요. 방송을 보라 그러면 되죠.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되고 아무튼 저는 사실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읽기를 잘했다. 왜냐면은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정말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뭐 차떼기당 하지만 사실 그거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검사의 시각에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무지막지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근데 뒷부분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 되게 좀 많이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개입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책 집필할 때. 그렇게 보면 나와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나? 우병우 변호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병우 씨가 이 책 집필에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가요? 우병우 얘기도 나옵니다. 19기 수사 중 19기 중에 수사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청렴하고 강직하며 서울법대 4학년 때 시험 사법시험 합격한 듯 머리가 좋다. 다만 직선적인 성격으로 거침없이 말을 해서 상사들 중에는 그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프라이드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같이 일했는데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뭐 수사를 쫙 해와가지고 굉장히 뭐 흡족해서 뭐 지원비도 늘려줬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세계관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 한동훈, 우병우, 그다음에 정홍원, 이시원, 뭐 그런 사람들. 저는 진짜 중간에 한동훈 검사 얘기를 왜 이렇게 쓴 한동훈 건지. 검사가 되게 많이 나와. 일 잘한다 이런 얘기 좀 나와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손을 든 것 같아. 아니겠죠. 일각에서 이제 이분이 뭐 총선 나오려고 뭐 공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알 바 아니고 아무튼 근데 전 이렇게 저는 기록을 많이 열심히 한다는 것도 저는 되게 정리했다는 것도 저는 되게 부럽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지런함 이런 거 되게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도 매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대들기. 써야 돼 그걸. 책으로 딱 써야 돼. 아무튼 더 뭐 할 얘기. 아니요,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줬어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나왔어. 조갑제 씨가 또 많이 또 봐줬겠죠. 또 이래저래. 아무튼 조갑제닷컴에서 나온 나는 대한민국 이게 뭐 베스트셀러 2위였다며. 뭐 요새 정치 부분 1위예요. 아 그래? 교보에서. 야. 저 이거 사러 갔을 때 한 권 남아 있더라고. 진짜. 광화문 교보에. 세이노는 절판됐더라고. 없더라고. 절판? 네. 그러니까 없더라고. 품절됐다고. 품절. 책이 왜 없지 그게? 아무튼 세이노보단 이걸 읽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세이노는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엔. 자, 네. 다음 시간이 우리가 녹화 날짜가 이제 4월 아마 3일? 4.3일 거예요. 그래서 4월은 4.3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4월은 현기영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위 삼촌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현기영의 지금까지 나온 소설 중에 가장 역대급 걸작이 마지막 태우리라는 마지막 태우리. 단편 소설이에요. 그게 이제 4.3 얘기도 좀 녹아들어 있고 현기영 문화의 결정판인데 현기영 선생의 장편 소설이 곧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다루기로 하고 일단 4월 첫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4.3 얘기를 조금 다시 소설을 통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태우리라는 단편 소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냥 단편이니까 부담 없이 부담 읽고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마지막 태우리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책 봐. 책 좀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빠밤.